반갑습니다. 오늘 다행히도 날씨가 좀 풀려서 오시는 길이 춥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2016년 개정세법 및 SFR 투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세계 경제는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행과 중국의 성장률 둔화, 그리고 환율 정책,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가 폭락, 그리고 더불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현재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 및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지금 올 들어 전 세계 대부분 국가의 주가가 20% 정도 폭락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경제는 늘 이렇게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시기가 지나면 또 좋아지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마지막 시간에 현명한 SFR 투자법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주식회사 신화포럼 리츠가 후원하고 신화세법 연구소에서 진행합니다. 강사로는 전 국세청 출신으로 3일 회계법인 임원을 역임하신 신화세법 연구소 전성규 소장님께서 4시간가량 개정세법에 대한 해설과 저금리 시대, 지금의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안전한 자산 증식을 위해 꼭 알아야 할 SFR 투자법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긴 시간이겠지만 이렇게 주말에 귀중한 걸음 하셨으니 끝까지 경청하시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나누어드린 설문지는 세미나가 끝나고 나가실 때 데스크에 제출해 주시면 신화의 투자 통합 솔루션인 위리치 정회원으로 무료 가입하실 수 있으시고 앞으로 향후 투자 정보 제공 및 각종 교육 참가 그리고 무료 세무상담 등의 어마어마한 혜택이 제공되오니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월 16일 오후 2시와 저녁 7시에 역삼역 4번 출구 맞은편입니다. 바로 앞에 위치한 신화포럼 리츠 교육장에서 연 20% 수익이 가능한 고수익 실제 투자 진행권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꼭 참석하셔서 좋은 투자 정보도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화세법 연구소의 전성규 소장님을 모시고 그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놔두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전성규입니다. 이 마이크가 유선을 줘볼래요? 오늘 원래 신청자분들이 뭐 한 13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1시간 정도 지나면 꽉 찰 것 같으네요. 사실 꽉 차면은 어쩔까 걱정 중인데요. 다들 어르신들인데 바짝바짝 앉으면 답답하죠. 그래서 한 칸 정도는 좀 떨어져 앉으셔야 되는데 지금이 딱 좋습니다. 더 오시는 분들 중간중간에 좀 앉으셔야 되는데 뭐 한두 시간짜리도 아니고 오늘 그 개정세법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 소통을 해야 될 주제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뭐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아마 한 60% 정도는 아마 저를 좀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저 오늘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개정세법, 부동산에 관련된 개정세법만 제가 매년 세미나를 항상 해왔어요. 정기적으로. 근데 최근 한 2년간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알고 있는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 좀 올해 좀 해주십사 하는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와서 사실 하게 되면 1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미루다가 오늘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개정세법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이죠. 부동산을 투자를 하신다고는 의미는 처음에 삽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팝니다. 어른한테 물려받아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세금 문제는 상속의 문제밖에 없습니다. 상속의 문제는 절세 포인트가 없어요. 그러나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매매 차익이 생기면 매각을 한다고 보면은 샀을 때의 조세 문제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을 사서 어떻게 수익을 얻고 있을 때의 세금 문제도 생각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게 대부분 주택인 것 같습니다. 주택을 사게 되면은 자기가 거주하는 게 아니라 세를 주게 되겠죠. 투자용으로 사게 되니까.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같으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세를 주게 되면 월세나 전세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금 문제 생각하셔야죠. 사실 주택에 대한 그 월세 세금에 대해서는 2010년 이전에는 과세를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어요. 법은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세원이 파악이 안 되니까 과세를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세 소득공제 제도니 이런 것들이 도입돼 가지고 세입자들이 내가 주인한테 월세를 얼마 주고 있습니다 라고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컴퓨터에서 떠요. 담당 조사관이 내 형이야, 내 형제고 친척이야. 담당 조사관도 봐줄 수가 없죠. 컴퓨터에서 숫자가 나오면 과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됐습니다. 즉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국세청에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컴퓨터가 여러분들한테 세금을 매겨요. 여러분들이 컴퓨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담당 조사관이 재량권이 없는데.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어떤 매매 차익에 있어서 팔았습니다. 그럴 때 보통 내는 세금이 30% 정도를 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만 가지고 내가 10억 투자해서 20억 벌었다? 그래 10억이 남았다? 그 중에 30% 약 3억 내고 내가 7억을 챙긴다. 해피하다고 얘기할 분이 있을까요? 3억을 정부가 국가가 한 게 뭔데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이라고 가져갔느냐 하고 그야말로 아깝죠. 7억 남은 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같은 투자를 했다면 대박을 친 투자예요. 그러나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이라는 건 사서 팔 때까지의 조세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로 나중에 따져보면 손해가 난 경우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놈의 것이 한번 정해놓으면 그냥 많든 적든 계속 가면 좋은데 매년 정권적인 차원에서 또 경제위기다 뭐다 하면은 매년 바뀌어요. 그럼 헷갈려 죽겠다고. 내가 작년 12월에 팔으면 세금을 1,000만 원 내면 됐는데 올해 팔면은 500이냐 1,500이냐. 물론 부동산이 본인이 팔고 싶다고 팍팍 팔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해가 바뀌고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본인의 재산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특히 올해 아주 여러분들한테 나쁜 소식 중에 한 가지가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제가 부동산 조세만 가지고 한 20년 가까이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토지를 투자하신 분들, 또 하나는 예전 어르신들한테 물려받은 땅, 수도 도시권에 있던 시골에 있던 웬만한 집안 보면은 다 시골에 산 임야 몇만 평짜리는 다 물려받아요. 근데 그것이 예전처럼 100원짜리 200원짜리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고 우리나라가 계속 개발됨으로써 그런 땅값이 갑자기 10배, 20배 뜁니다. 또 그런 데에다 아파트를 짓는다고 업자들이 와서 팔으라고 하면 20배, 30배 주고 팔아요.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고 들여다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제도들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작년에 언론에서 홍보된 거, 또 정부에서 여러분들한테 개정안이라고 발표한 거,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올해 그렇게 시행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작년에 떠들었던 얘기만 들고 갑자기 올해 팔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금이 작년에 팔았던 것보다 더 나와. 내가 이걸 왜 팔았냐. 작년에도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안 팔으려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데 작년 5월에 개정되고 세금을 확 줄여준다고 해서 올해 작년에 계약을 하고 잔금 올해로 억지로 미뤄서 했는데 더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들 입장에서 발칵 뒤집어지죠. 그래서 조금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같이 얘기할 마지막 부분에 이제 투자 부분이 있는데 투자라는 용어를 쓰지만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문제는 투자 수익의 문제예요. 투자 수익에서 조세의 부분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러면 조세의 부분을 적게 만들면서 동일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법은 없느냐. 그게 SFR 투자법입니다. 제가 생각한 것이. 투자 대상을 저희가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NPL이 되었던 부동산이 되었던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되었던 대한민국의 투자 대상 다 여러분들 경매를 내서 물건을 확보하던 다양하게 본인들이 공부하고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시겠죠. 다만 그렇게 일반적으로 세전 수익만 보실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동일한 물건 아니면 똑같은 수익률이 난다고 할 때 A, B, C, D라고 하는 물건이 있어요. A에 투자해도 보통 20% 수익을 보고 B, C, D로 그런다고 합시다. 근데 A를 투자했더니 세금으로 10%를 뜯겼어. B로 투자했더니 20% 이익이 남았는데 세금으로 5% 뜯겼어. C는 7% 뜯겼어. D는 1% 뜯겼어. 그러면 똑같이 20% 남는 투자 물건이지만 통장에 꽂혀 있는 거는 많은 차이가 나겠죠. 그러한 몇 프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부동산 유형별로 주식별로 기업별로 얼마 정도씩은 세금이 여러분들한테 국가가 가져가기 때문에 실제 세후 수익률은 이 정도씩 될 겁니다 하는 게 SFR의 절세 펀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세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물건들, 방식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개괄적으로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특정 물건을 제시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뭐 소형 세미나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쭉 나와 있는 거 보면 좀 생소한 것도 있을 거예요. 총 여러분들 그 오늘 나눠드리는 배포자를 보시면 첫 번째가 소득공제부터 나오는데요. 7개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총 또 7개가 들어와서 8개가 들어와서 15개가 나옵니다. 이 15가지가 올해 개정된 작년하고 바뀐 내용들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것만, 양도, 상속, 증여세와 관련된 것만. 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세금 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이자, 배당, 연금소득세 이런 것들은 세무 전문가한테 갖다 주면 그분들이 다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또 그런 사업법은 미리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는 매매의 타이밍을 언제로 볼 거냐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적용을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를 적게 낼 수도 있다. 근데 이 15개를 대충 보면 오늘 크게 얘기할 두 카테고리는 주택 임대에 대한 소득세 부분입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웬만하면 주택을 10개 이상씩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10개 이하인 분은 그렇다고 나가시란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도 제가 여기 얼핏 보니까 경기도나 이런 데 소형 월세 주택으로 100개씩 가지고 있는 분도 몇 분 눈에 띄입니다. 즉 집이 많으면 요즘은 고민돼요. 특히 5월달 이번 소득세 신고 앞두고 1월, 2월달 사업장 현황 신고 앞두고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벌은 거 월세 그까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거를 가지고 세금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세무서에서 안 내면만 뭐 하나 나오면 가슴이 덜컥덜컥해요. 다 아는 것 같아.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세무서가 다 아는 것 같아.
그런데도 무슨 안내장에 별 얘기도 없는데 오면은 갑자기 놀라셔. 경기를 일으키셔. 그래서 그런 임대와 관련된 부분이 큰 주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감면 부분이 좀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감면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방금 얘기한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써 어떤 대상 물건에 했을 때 가장 절세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에 대한 비교를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 이제 윗들이 벗어도 되겠죠? 예. 원래 제가 강의 스타일이에요. 뭐 백목 잡고 막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하는 스타일인데 악필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세미나나 이렇게 개정세법 이렇게 좀 많이 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뭐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는 그림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세법 얘기다 보니까 글씨나 숫자예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다 이해하고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현재 그 박근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창조경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라는 말을 쓰면서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이 청년실업, 창조경제, 벤처기업. 사실 DJ 정권 때도 벤처기업이라는 것을 무지하게 많이 띄웠죠. 근데 지금은 소문은 안 내고 벤처기업이나 신기술기업, 창업기업,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완전히 안 내게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어요. 차근차근히. 그런데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 사실 예전에 DJ 정권, 노무현 정권, 박근혜 그 박 대통령 누굽니까? 이 대통령 이명박 정권 다 있을 때 세무 전문가들이 주택임대도 상가임대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때려야 됩니다. 법의 근거도 다 있습니다. 과세하면 그냥 됩니다. 그런데 안 했어요. 왜? 대한민국의 다가구, 다세대, 원룸, 소형 오피스텔 이거 몇 개 사가지고 세 받는 분들 영세하시고 그야말로 서민형입니다. 그런 분들 일종의 국가에서는, 지금 국세청에서는 생계유지형이라는 말을 써요. 말 그대로 생계유지형에 돈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거에 세금까지 뜯어야 되겠느냐 해서 덮었다고. 근데 박근혜 정부 오더니 그런 짜잘한 돈은 악착같이 걷어가려고 그러네요. 그런데 큰 이런 기업들, 벤처기업이라든지 창업, 투자기업 이런 기업들은 세금을 또 한 푼도 안 걷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엔젤 투자라는 말이 많이 들어보셨지만 엔젤이 천사 아닙니까? 근데 실제 엔젤 투자는 뭐 천사처럼 생긴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엔젤 투자하는 분들이, 저게 천사라는 말은 일반 기업이 신기술이나 벤처 창업 기업들이 참 자금이 어려울 때 돈을 대주니까 천사처럼 보인다 해서 엔젤이라고 그러는데, 개인이어야 돼요. 개인. 법인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하듯이 여러분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여러분이 엔젤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 전혀 없어. 살 때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임대소득세, 팔 때 양도소득세 최고로 50%까지 싹 걷어가. 부동산은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그래요. 그러나 이런 기업들, 엔젤이 이런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주면 이거는 나라도 좋게 하고 기업도 좋게 했다 해서 투자하는 시점부터 아예 세금을 깎아줘 버려요. 투자도 자기가 1,000만 원 투자하고 나중에 기업이 잘 되면 2,000만 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이익이 났어. 부동산 1,000만 원에 사서 2,000에 팔면 1,000만 원 이익 난 거예요. 부동산은 1,000만 원 이익 나면 약 300만 원 세금 내라고 그래. 기업에서 1,000만 원 이익 내면 투자할 때도 안 걷어가고 이익이 날 때도 안 걷어가겠다. 이런 논리요. 그래서 엔젤 투자의 개념은 개인들이 조건에 맞는 아무 기업은 안 돼요. 중기청이 인정한 벤처기업이나 3년 이내의 창업 중소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런 기업에다가 여러분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이제 비상장 주식을 받고 투자하는 거죠. 투자를 하면은 투자한 시점, 그 시점에
근데 이게 좀 보이십니까, 뒤에? 안 보이죠? 이거 어디 누가 가서 좀 보이시게 좀 해봐요. 이거. 이게 불 때문에 이런가. 앞에 끄면 보이지 않겠나, 이거. 좀. 누가 좀 이거 조치 좀 해봐요, 앞부분. 여기에 책에 보시면 방금 같은 투자 방식을 하면은 투자한 금액의 100%까지 세금을 연탈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부동산하고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방식도 SFR 절세 펀딩 중에 한 가지 방식이에요. 꼭 부동산은 좋은 점은 담보성이 있다는 거지만 이거는 그런 점에서는 약하지만 기업 가치나 이런 것이 확실히 담보성이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투자 방식은 없어요. 합법적으로. 이건 절세도 아니에요. 그냥 법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깎아준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대상 기업을 벤처 기업이 아니더라도 연구개발 비용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다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점점 확대가 돼요. 기업에 투자하면은 기업 조건이 꼭 벤처다, 이누디즈다, 이런 중기층이 까다로운 조건에 맞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투자한 돈은 자기가 범위 내에서 30에서 100%까지 해서 깎아주는데 1,500만 원 이하를 투자하면 전액 다. 투자 금액 전체를 1,500을 다 깎아. 여러분들이 계산할 때 하고. 오케이. 잘 보이시죠? 예. 네. 1,500만 원 초과해서 5천은 초과된 금액의 50%는 또 공제를 해주고 5천만 원 초과분 1억을 했다? 그러면 1,500만 원 100%, 1,500만 원 초과해서 5천까지 된 3,500만 원은 30%, 50%, 그 다음에 5천만 원은 30%. 그렇게 비율별로 깎아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도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요즘 뜨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마찬가지예요.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해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크라우드 펀딩으로 정부가 인정한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라 돈을 쏘고 300이든 200이든 넣어주면 그 이사가 주식을 줘요. 증권감독원에서 관리를 하고 그 크라우드 펀딩을 주관하는 업체는 시스템만 빌려주는 거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기업이 상장주처럼 증권감독원 이탁원에다가 그 주식을 보관해 줍니다. 개인의 돈으로 기업에 투자한 엔젤 투자자입니다. 일부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10% 소득공제 받는다고 그래. 엔젤 투자예요. 다만 그 크라우드 펀딩이나 온라인상에서 투자한 기업이 이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상 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을 하면 이렇게 공제를 받아. 근데 이 조건이 아닌 기업은 공제를 못 받아요. 근데 일부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이 대상 기업이 뭐가 되든 10% 소득공제 받는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 현재 등록된 5개 기업체 중에 그 중에 하나도 저희 사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4개 업체 보면은 그런 소리를 해놨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되면은 100%까지도 가능해요. 왜? 현재 여러분들 투자 금액 한도가 연간 한 기업당 300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 투자한 거 100% 공제받죠. 세금 내기 싫은 투자 방식은 성공만 된다면 지금은 크라우드라면 세금 한 푼도 안 걷어가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입니다. 이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는 큰 해당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된 건이라 제가 적긴 적었는데, 이 경우는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 한참 커가지고 청산을 해야 돼. 그럴 때 포괄적 양도양수로 댕기면은 당장 세금 안 걷고 나중에 청산될 때 세금 걷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배웠고요. 3번. 요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목만 증여세 신고기한. 우리가 증여세 말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있죠? 지금도 그거 무지하게 물어보세요. 자,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내가 부모와 자식 간인데 집이 하나 딱 있어. 집이 그런데 부모가 집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한 2채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집이라는 건 한 채를 가지고 있다 팔면 세금을 안 내. 근데 어머니 이름으로 집이 2채야.
근데 요번에 자수성 저기 다 큰 이제 아들이 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명의로 집을 넘겨주면 딱 좋겠어. 그러면 아들도 분가하면서 1주택, 나도 1주택. 그러면 두 개 나중에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다 세금 안 내. 또 각각 가지고 있으니까 주택 임대소득세도 없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생각을 다 해. 문제는 엄마 이름으로 된 이 집을 아들한테 주는 방법을 이제 고민해.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어떻게 물어보죠? 만약에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가 된다면 양도로, 매매로 자식한테 주면은 딱 좋거든.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매매로 주니까 당연히 난 아들한테 돈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 집이 5억, 3억짜리다. 3억 받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예전에 아들이 직장 다니면서 죽으라고 벌은 돈 내가 다 썼다. 그게 3억이다. 그래서 그 돈을 지금 갚는 거다. 뭐로? 집으로. 그러니 매매다 그래요.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세무서 직원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그 말을 100% 인정한다고 따지면. 그러면 어머니와 아들 간에 사채를 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세무서가 100% 양보를 해. 이 말을 근거가 있든 없든 하도 우격다짐을 해서 우기면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면 그래요. 인정을 해드려요. 싸우질 않아요, 전. 그럼 그대로 인정해드릴게.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자, 어머니와 아들 간에 예전에 동거래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됐다면 그 동거래를 하게 되면 세법상 이자소득세를 꼭 내야 돼. 이자를 받았든 안 받았든 간주이자라는 걸 매겨서. 더군다나 이거는 대부업을 하는 전문 금융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한 거니까 이자소득세 세율이 26%짜리예요. 비영업대금 이자라고. 그거는 매년 내야 돼. 자, 그럼 봅시다 하고 이자소득세를 예전에 본인이 얘기한 그때부터 다 예를 들어서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벌금 다 집어넣어야죠. 정상적으로 신고 안 했으니까. 그러면 약 50% 정도가 매년 붙을 거예요. 그거를 두드려서 이거를 내실래요? 양도소득세를 내실래요? 그럼 양도세 낸다고 그냥 가십니다.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세무서 가서 요새 세무서 직원들이 별로 그런 거에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그렇지 가서 나 아들하고 예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다 이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돼. 하려면 아들이 지금 3억이 얘가 벌었다. 어디서 벌었는지 나도 몰라. 어디 가서 얘가 경마를 했는지 어디서 도리지구땡을 했는지 하여튼 벌어온 돈이 있어서 이 돈을 주고 가져간다고 해서 팔았다. 그렇게 소명이 되면 그 돈의 자금 출처를 추적하겠죠. 그게 합당하면은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럴 자신이 없으면 매매라는 말은 아예 하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등기를 매매로 해도 무조건 증여입니다. 증여. 그런데 증여로 간다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증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담부 증여 방식을 택하면 돼. 부담부 증여를 하면 양도와 똑같거든요. 이 집에다가 전세나 대출금을 잔뜩 엎어가지고 증여를 해버리면 양도소득세와 똑같은 효과가 있어서 세금이 안 나와요. 근데 굳이 매매로 하고 양도세 신고하겠다는 분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꼭 한 번씩 짚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고 가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한 1년 정도는 효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쯤 다시 오셔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경우에 증여를 무서워하지 말라. 방법이 있다. 자, 이 내용과는 좀 틀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를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증여나 상속을 할 때 집이다, 땅이다, 상가다. 이것이 얼마짜리냐가 중요해. 이게 얼마짜리냐. 이거를 얼마짜리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어요. 이걸 누구한테 증여해.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가라는 꼭지점이에요. 재산평가라고 그러죠. 이게 몇 가지가 나올까요? 우선 본인이 알고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없어요. 본인한테 얼마짜리로 알고 계십니까? 하면은 모릅니다. 그래. 부동산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 동네 부동산 가서 이거 팔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이거 10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억짜리가 된 거야. 근데 그 10억이 근거가 있나? 동네 부동산에서 그와 비슷한 옆에 게 10억에 팔렸으니까 이것도 10억엔 팔릴 겁니다라는 추정하에 10억일 뿐이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어요. 남이 재산 가지고 함부로 돌려대는 것밖에 안 돼. 두 번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건물을 국가가 얼마로 가격을 매겼는지를 찾아보면 나와요. 집 같으면은 개별주택 가격, 연립주택 같으면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가격, 단독주택 같으면 개별주택 가격, 상가면 상가, 오피스텔은 오피스텔대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국세청, 건설교통부 모든 부처가 합동을 해서 가격을 다 매겨놨어요. 그래서 딱 그걸 찾아보니까 거의 7억으로 나와. 자, 그럼 7억짜리 볼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세금은 천차만별이죠. 7억으로 계산하면 7억에 맞는 세금이지만 10억으로 계산하면 3억 더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짜리냐의 문제는 세금을 내려고 하는 국민들 입장은 줄이려고 그러고 세금을 걷어가려고 하는 국세청 입장은 늘리려고 그러고 이렇게 이해상충이 반대, 시소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너무나도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법으로 정하는 가장 편한 방법이 대한민국에는 부동산을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받으면 그 금액을 국세청도 인정해서 양보하고 여러분들도 그 금액에는 순응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개인 감정평가사한테 맡겼더니 납세자하고 감정평가사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가격을 느리고 줄이고 지 맘대로 해. 그래서 국세청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감정평가를 국세청이 인정한 감정평가 법인에 가서 2군데 이상 받아서 평균해서 해라. 이렇게 까다롭게 해놨어요. 그거 다 좋아요. 2군데 해서. 2군데 다 사바사바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군데 가면 돈이 더블로 들잖아. 간평 비용이. 그래서 올해 그것도 개정해줬어요. 한 군데에서만 해도 돼요. 이제 올해부터는. 그리고 꼭 평가 법인이 아니고 개인 간평사한테 해도 돼요. 즉 그런 부분까지 국민들한테 간평비를 도와주지도 못하는데 세금 걷어가면서 국민들이 다 내고 간평 받아오는 건데 그것까지 간섭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은 올해 바뀐 내용 중에 여러분들 하나가 증여할 때요. 간평 비용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한 군데만 가서 되고 아는 간평사 있으면 그냥 거기다 부탁하고 나중에 살짝 나와서 소주라도 한 잔 잡수면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대로 해달라 해도 됩니다. 왜? 간평사들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깎아주고 늘려주고 못해요. 자기들 그 라이센스에 대한 면허에 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늘리고 줄이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알아둘 거는 증여를 하게 되면 잘 알다시피 아버지가 자식한테 증여하면서 공제해주는 기본 금액들 있죠? 그 다음에 와이프, 부인, 배우자 간에 증여하면은 또 공제해주는 금액이 있죠. 자, 부부 간에는 얼마까지 빼주죠? 예? 5억이요? 6억. 예전에 3억이었는데 지금 6억입니다. 즉, 지금 아까 얘기한 주려고 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뭐 동네 부동산, 뭐 국세청에서 얘기한 기준시가 또 감정평가 뭐 이런 걸로 좌우지간 액수를 잡았어요. 잡은 금액이 6억 이하면 세금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예. 근데 부모가 자식한테 줄 때 얼마 공제 받죠? 자식이 부모한테 주면. 자식이 부모한테 주면. 예, 그것도 원래 3천이었는데 개정돼가지고 지금 5천입니다. 말도 안 되잖아요. 아, 위에서 아래에서 주든 아래에서 위를 주든 똑같은 관계인데 위에서 아래 줄 때는 5천, 아래에서 위 줄 때는 3천.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금액은 늘어날수록 우리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예. 공제 금액이 클수록. 그래서 지금은 뭐 직계 존류속 간의 거래는 위에서 아래로 오든 아래에서 위로 가든 그것도 다 5천입니다. 증여에서는 기본적으로 올해 작년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틀린 게 그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환풍이 좀 안 되나? 자, 이거는
법인이 예전에 뭐 일감 몰아주기 이래가지고 했을 때 증여세 신고하는 거라 큰 의미 없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항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여러분들 임대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헷갈리게 지금 해놨어요. 세무 전문가도 현재 임대와 관련된 세금 취재를 찾아보면 힘들어요. 어디가 어딘지.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딱 구분해 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우선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무지하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떠드는데 양도소득세 혜택은 없다. 임대주택을 가지고 팔았을 때 양도세 감면해 주는 것은 없다. 그런데 지금도 양도세 깎아주는 줄 다 압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2010년 이전까지는 월세 받는 거 간섭도 안 했는데 이제 월세 받고 전세 받는 것까지 간섭을 하니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는 니들 말만 잘 들으면 많이 깎아준다고 하더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세금은 양도세가 제일 무섭거든요. 근데 그거 깎아준다고 알고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매매에 대한 매각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단 1원도 없다. 그러면 여기서 나 감면 받았는데 하는 분이 있어요. 2003년 이전부터 임대를 줬던 분은 양도세 감면이 있어요. 자, 2003년 이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자, 13년 전부터 집 사서 세 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앞에 계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허연 할아버님이나 되실까? 지금 13년 전부터 한 채가 아니라 집을 4채, 5채, 10채 사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세를 줘온 분을 얘기해. 그때 사서 세를 주다가 중간에 판 분은 의미 없어. 지금까지 세를 주고 있는 분, 10몇 년 동안. 그것도 혼자 조용히 세 준 게 아니라 세무서고 구청에 임대사업 등록을 다 하신 분. 그 간섭을 10년간의 그 파란만장한 그거를 다 거쳐가면서 지금까지 집을 가지고 세 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 그분들은 돼요. 그분들은 팔면 양도세 감면이 돼요. 그분이 아닌 나머지 분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그것을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그래요. 예전부터 10몇 년 전부터 쭉 이렇게 법에 따라서 했던 분들. 최근에 나오는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던 임대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 완전히. 그래서 그 감면 임대주택의 개념은 아주 옛날에 지나간 거고 극소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임대주택은 새로운 개념의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칙적으로는 중과 제의 임대주택이에요. 근데 중과 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요. 예전에 양도세 감면 임대주택과 소득세 감면 임대주택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할 것. 소득세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 헷갈리는데 양도소득세하고 임대소득세하고는 틀립니다.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를 계속 받아먹으면서 1년에 한 번씩 세금 내는 건 사업소득세, 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예요. 집을 가지고 임대를 주다가 그 집을 팔고 이익이 난 걸 세금 내는 건 양도소득세예요. 주로 지금 세제 감면 혜택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이에 내는 소득세, 임대소득세를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안 깎아줘도 별거 없습니다. 엄청 깎아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숫자 계산하면 별로 안 됩니다. 현혹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나오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은 요거 소득세, 법인세 이래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도중에 여러분이 월세 받은 거 있죠? 그걸 1년에 모아서 이제 5월달 소득세 신고하잖아요. 그때 얼마씩 깎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얼마 되진 않지만 깎아주는 조건이 까다로워요. 아무나도 안 깎아줘요. 첫째, 소형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큰 집은 안 돼요. 아파트 큰 거 이런 거는. 소형주택은
국민주택 규모라고 해서 전용면적 85니까 우리가 평수로 얘기하면 약 한 5, 6평 될 거예요. 일반적인 원룸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소형주택들을 가지고 있다가 오피스텔도 해당돼요. 그러면서 그것이 기준시가로 3억 원 이하였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3억 원을 넣으면 서울시내에 있는 거 웬만하면은 이게 이제 평수로는 국민주택 규모가 85평방미터니까 아파트 평수로 35평형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5평형인데 기준시가 5억짜리 많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면적으로는 국민주택인데 가격으로 5억, 3억이 넘어가니까 이 혜택을 못 받아. 그래서 올해는 6억 원으로 상승해 줬어요. 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모든 주택은 다 소형주택이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 기준시가 3억 원이냐 6억 원이냐에 따라서 일부는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했던 게 작년까지의 현실입니다. 올해는 100%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세주고 있는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전용 85평방미터 일반 평수로 아파트 같은 경우 등기 때 보면 30평이라고는 아파트 건축물 예정 때 보면 전용이 84.999 이래요. 다 국민주택. 가액 요건도 올라가서 소형주택에 해당됩니다, 이제. 그런 소형주택을 세주다가 팔면 세금을 얼마? 이게 아니에요. 즉, 여기다가 볼펜이 있으면 여기다 쓰세요. 양도소득세 X 이렇게. 이 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임대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입니다. 그거에서 이 감면을 예를 들어서 감면율 20% 50%였던 걸 올해부터는 30, 75에서 올려줬다는 거예요. 100원 낼 게 있으면은 20원 깎아서 80원 내게 해준다. 그걸 올해는 30원 깎아서 70원만 내라. 이런 논리예요. 양도소득세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업형 임대라는 게 올해 등장해요. 기업형 임대는 보통 그 신축주택 300개 정도. 즉, 이거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쪽수가 많으면 기업형 임대야. 쪽수가 많으면. 그래서 300개 이상, 100개 이상, 매입 임대, 돈 주고 산 게 100개 이상 되면 기업형 임대라고 해서 혜택을 좀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사실 혜택 주는 거 별로 없어요. 임대소득세 착실하게 신고하고 감면율 뽑아먹으라 이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 소급해서 얘기하면 예전에 어떻게 했어요? 아예 한 푼도 안 냈어. 신고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줌으로써 신고하게 시켜서 20이나 30%라도 거두면 세수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도 한번 안 해본다. 안 할 수 있어요. 과연 안 했는데 세금 고지서 날라올 거냐? 안 날라옵니다.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들이 세를 얼마를 받았는지. 즉 국세청에 내려갔을 때는 이 실무 지침화 하기에는 너무나도 추상적인 내용이에요.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안 하던 분도 알아서 자기가 자진신고 해주면 좋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의무 임대기간 요것도 5년이었던 게 4년 이상만 하면 된답니다. 1년 더 줄여졌어요. 5년 이상 의무해야 되는데 기업형이나 중공공 8년 이상 해야 되고요. 임대 조건 요건은 이렇고요. 자, 그런데 무적이 이제 쓴 것 같은데 올해까지만 해주고 안 해준답니다. 2016년 12월 31일. 즉 올해까지 아니고 올해 벌은 거를 내년 5월에 신고하면 끝. 법을 더 연장해 주지 않는 한은 올 1년짜리. 내년부터는 이 조항 해당 안 된다. 소형주택이라 해도 100%다 세금 내라. 이런 거예요. 연말이 되어서 개정해 줄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해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하고 질문 잠깐 받고 쉴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와 헷갈려요, 여러분. 지금 요거 잘 알아두시는 게 요거 소형주택이어야만 돼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임대소득세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낼 때의 세금 문제고 조건이 5년이 4년으로 줄어서 4년 이상 임대 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할 때 세금 줄여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얼핏 보면 이것도 임대주택으로 떠들어댔어요. 저거하고 헷갈리는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이 내용에서는 양도라는 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앞부분은 보유. 세주고 있는 중앙. 이거는 8대 얘기예요, 8대. 8대인데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말은 없어. 그런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상향 조정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에 밑줄 긋고 보면 이게 양도세를 깎아주는 감면이에요. 근데 양도세 감면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 이유는 한 번 쓰게 되면 계속 올라가야 돼.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이 팔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계산식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해줘서 양도세를 약 10% 정도 덜 내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속뜻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양도세 감면은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보면은 되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준공공 임대주택하고 일반 임대주택하고는 틀린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다 일반 임대주택이에요. 예전에 돈 주고 샀어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그걸 세를 줘요. 원룸이든 뭐든. 그러면서 임대주택 등록하에 취득세도 감면되고 뭐가 나니까 구청도 등록하고 세무조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어요. 매년 세를 줬어요. 지금 7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팝니다. 양도차익이 쉽게 해서 1억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1억 원이 나오면 세금 계산 방식이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해서 1년에 3%씩 깎아줘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됐다 그러면 15% 깎아주는 거예요. 1억에서 15%. 1,500만 원 빼고 8,500만 원으로 세금을 계산해. 7년이 됐다 그러면 37에 21, 21%인 2,100을 깎아주고 7,900만 원으로 세금을 계산해. 이 장기보유공제 깎아주는 게 예를 들어 100% 깎아준다? 그러면 1억 원에서 1억 깎아줘서 0이니까 세금 안 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늙은줄이 가기가 참 좋아요. 이것을 100% 깎아준다고 하면 감면 100%와 똑같은 효과예요. 10% 깎아준다고 하면 감면 10% 효과와 동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 자체를 깎는 게 아니에요. 차익을 가지고 깎기 때문에 나중에 세금하고는 또 틀려요. 일반적인 부동산은 10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30%가 끝입니다. 최고로 30% 받아먹으면 그만해요.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하시는 분 많죠. 작년부터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이 말을 보면 양도시 일반 장독공제 위 추가공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아까 얘기한 게 3%부터 시작해서 30%까지예요. 그런데 추가 공제를 2%씩 더해줍니다. 2%씩. 해서 나중에 40%를 더 받을 수 있어요. 10%를 더. 즉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일반 임대주택 팔면 30% 1억 남았으면 3천만 원 빼주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4천만 원 빼준다.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양도세 10% 정도 덜 내게 해줄게.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들 사항입니다. 매입이나 건설이라는 임대주택은 원래 작년까지는 일반 매입 임대주택만 얘기했는데 올해 개정되면서 건설 임대주택도 들어갔어요. 요게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이 뭐 3년, 5년 가지고 있는데 15% 공제 받더라. 그럼 난 17% 받는다. 2% 더. 뭐 7년 됐더라. 그러면 남들이 21% 받을 때 나는 23% 받는다. 남들이 10년 돼서 30% 받을 때 나는 40% 받는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되면 참 좋겠죠. 이거 되면 참 좋잖아요. 이거 되면 세금 무지하게 줄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갖고 있던 것이 이 해당 조건이 돼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옛날에 내가 산 거하고 다 계산해서 지금 양도 차익 간단해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옛날에 내가 5억에 샀어. 원룸 주택을 10억짜리 샀어. 그걸 가지고서 세 주다가 지금 15억에 팔아. 5억 남았네. 근데 이거 나오면 간단해. 50% 공제한다고? 그럼 2억 5천 쫙 빼주는 거야. 5억만 가지고 세금 내. 근데 여기에 해당돼요? 7천만 원을 5억 남았잖아요. 57에 3천, 3억 5천이 그냥 날라고 그래. 1억 5천만 가지고 세금 내. 끝내주는 거죠. 근데 왜 여기는 고작 연수별로 2%씩 추가해가지고 나중에 고작 10%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크냐? 준공공 임대주택이라면 해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 중에 준공공 임대주택 가지고 계신 분, 본인이 준공공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있다고 해외 세무서가 어떻게든지 싸움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자신 없으면 어떻게 이거 깎아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좌우지간 길하고 우기고 와야지. 준공공 임대주택은 집에다가 준공공입니다 라고 명패를 빡 찍은 게 아닙니다. 준공공이라고 임대주택, 여기 임대주택에다가 별도로 찍은 게 하나도 없어요. 준공공이라고 구청에 등록하는 조건은 있어요. 근데 구청에 등록을 준공공으로 안 해도 준공공 조건에 해당되면 준공공이야. 이거와 이거와 똑같다니까요. 조건이 하나 여기에 들어가요. 매년 임차료 상승률이 5%를 넘지 않은 거. 올려받지 않은 분 많잖아요. 집값도 안 올라가고 세도 잘 안 나가서 예전에 세입자 한 5년 전에 들어왔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그냥 세받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거는 준공공임대예요. 올려받지 않았으면. 네? 상가는 해당 없어요. 여기 주택이라고 썼잖아요. 상가는 이런 혜택 단 1원도 없어. 상가는 무조건 알짜배기 없이 다 세금 내야 돼요. 소득 공제도 없고 양도에 대한 장기보유 공제도 없고 상가는 그냥 다 공업 내는 거예요. 오늘 강의하는 내용에 상가는 단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상가 임대는 오늘 주제에 없다고요. 아예. 그러니까 오늘 상가 얘기는 여기서는 아예 주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준공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7년 전부터 세를 줬어요. 근데 1년에 5% 이상씩 안 올렸다는 계약서만 갖고 오면 돼. 그러면 준공공이요. 그래서 팔 때에 8년 이상 세 줬는데 1년에 5% 이상 올리지 않았다는 계약서만 같이 들이밀으면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38, 24, 24%에다 약 24%에다가 보니까 30, 한 6% 정도 공제받을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50%까지 받습니다. 10년 이상을 세줬다 그러면 70%니까 거의 세금 안 내는 겁니다. 5% 이상 증액 조건 안 되는 뭐 지금 워낙 뭐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한 10% 이상씩 다 받았어요? 너무 많이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법이 준공공이라는 얘기가 언제 나왔냐면 3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팔 때 10년이야. 그럼 준공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 7년 전. 예전에 이런 말이 없기 전 7년 전. 그때도 양심껏 5% 이하씩 받아야만 지금 팔면서 이렇게 해준다는 거야. 이 말이 생긴 이후에 그렇게 받는 것만 가지고 인정하느냐. 이 말이 생기기 전에부터 세받았을 때 했어야 되느냐는 지금 아직은 국세청하고 쟁점 사항 중에 하나예요. 법이 나오기 전부터 소급 적용할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위법에 있는 세무 전문가들 의견이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준공공이라는 의미가 공공의 의미는 굳이 말로 안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월세 상승률을 5% 정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 정도 이상을 안 받았어야만 해준다는 게 팽팽한 의견인데, 어찌됐든 5% 이상 증액 요건에 그 부분만 해당이 안 되면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할 때. 이게 그나마 적용하는 양도세 감면 효과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줌으로써 팔 때 세금을 깎아주는 거고, 이거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소형주택이어야 돼. 전용면적 85 이상은 해당 없는데 여러분들이 대개 원룸, 다세대, 다가구이기 때문에 소형주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소득세 낼 때 일부 깎아주는 규정이고, 요 차이에다가 한 가지 더 오래 생긴 아주 재밌는 규정이 하나 나왔어요. 비사업용 토지 팔면은 세율이 엄청 점프합니다. 좀 이따 두 번째 시간 하겠지만, 요번에 이런 규정이 하나 나왔어요. 신설로 개인 소유 토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 시 3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10% 감면.
한 50% 감면하면 참 좋은데 10%밖에 안 해준대. 그래도 10% 깎아먹는 건 좋죠. 왜? 여러분들이 나대지나 이런 것들을 그냥 팔면 지금 48%까지 내야 돼요. 장기보유공제도 못 받아요. 세율 개념으로 보면 약 60% 정도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내야 돼. 비사업용 토지니까.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기업형 임대한다는 사람이 사서 거기다가 집 져서 나 세줄게 이렇게 들어온다면 그 사람한테 팔았다면 일반 세율 10% 정도는 약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 하는 제도예요. 요거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요건 임대사업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토지를 임대하는 사람한테 팔았을 때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법인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질문 시간은 이따 갖겠지만요. 일단 이렇게 1시간 정도 하면서 몸풀이를 좀 해야 되니까 주무실 분은 이제 다 주무신 것 같습니다. 주무실 분들은 다 주무신 것 같고 좀 바람 한번 쐬시고 와서 시작하기 전에 지금 첫 번째 강의한 거 제가 질문 받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에는 저희 회사의 자문위원들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법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이라든지 세무라든지 일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지금 저한테 들은 내용을 꼭 저한테 질문 안 하시더라도 밖에 보면은 상담석이 있으니까 거기에 건축사님도 계시고 세무사님도 계시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상담을 하시고 또 필요하면은 명함도 받아 놓으셔서 나중에 방문 상담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좀 쉬겠습니다.